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11시 독일전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 16강에 진출하려면 오늘 세계 최강 독일을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요. 객관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선수들의 투지죠. 열정입니다. 노력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부터 사실상의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오늘 시동을 겁니다. 제가 시동이라고 표현을 한 건 일단 대표들이 만나긴 만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동안 정당들이 보여온 협상의 전술부재, 골문 앞에서의 헛발질 이런 것들 생각하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심판인 국민들은 이미 옐로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협상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경기다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국민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어디부터 봐야 돼요? 남북 철도 연결 공동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남북 당국 간의 철도 협력 회의라는 게 열렸는데 합의가 어떤 게 된 겁니까?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남북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해서요. 북측 구간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중순에 문산과 개성 사이 경의선 연결 구간, 예. 그리고 제진과 금강산 사이의 동해선 연결 구간부터 점검을 하고요. 이어서 경의선과 동해선 북측 구간 그 전반에 대한 조사를 차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는 본격적인 남북 철도 연결 그리고 현대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착공식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고 남북은 뜻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철도 경협 논의 2007년 말 이후 10여 년 만이네요. 이대로만 되면은 우리가 대륙으로 철도로 대륙을 갈 수 있는 거,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류 혁명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말 들어가지고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맞습니다. 합의는 했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북 제재부터 풀려야 합니다. 예. 공공 인프라 사업이라 해도 제재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승인을 얻어야 하거든요. 예. 그러자면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우선 성과를 내야 하겠죠. 당연하죠. 우리 정부는 그 전에라도 준비 차원에서 가능한 것들 하나하나 추진해 나간다. 이런 방침이네요. 예, 내일은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또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드루킹 특검 수사 착수합니다. 오늘 개시가 됩니까? 맞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 오늘 출범하는데요. 예. 특검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른바 경공모가 어떻게 댓글 여론을 조작했는지 예. 또 어떤 이들이 불법 행위에 연루돼 있는지 그리고 불법 자금은 어떻게 조성됐는지 등입니다. 사람, 활동 내용, 돈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관심은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이번 사건에 실제 관여가 돼 있느냐 그 여부겠죠. 그게 쟁점이죠. 네, 이 때문에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13명의 파견 검사까지 갖춘 특검 오늘 수사기록 검토를 시작으로 최장 90일에 이르는 수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이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30일을 더 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최장 90일 네.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운명의 독일전입니다. 밤 11시. 네. 예. 러시아 월드컵 3차전 경기인데요. 사실 우리 대표팀 이미 2연패를 당한 상태죠. 예. 다른 팀의 전적이 꼬이면서 신락 같은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른 팀이 꼬이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예, 만약에 우리가 독일을 그 최강 독일을 2골 차로 이긴다면 또 멕시코가 스웨덴을 꺾는다면 16강 진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신태용 감독은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1%의 희망을 놓지 않고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의지를 다졌네요. 그 1%가 성공하면은 내일 아침이 어떨까? 저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 오싹하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11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구성에 빨리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마쳐야 된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방향을 논의합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이는 것은 전반기 국회 마감 이후 처음입니다. 국회가 멈춘 게 지난 4월입니다. 국민들도요,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제발 문 좀 열고 법안 좀 처리하시라, 일을 좀 하시라 재촉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목 잡았던 게 원구성, 상임위 문제죠. 드디어 오늘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답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달라서 이 배분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차저차해서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해도 과반수 차지하는 당이 없기 때문에 개혁 법안이 나온다 한들 통과하기는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좋다. 개혁 벨트란 걸 만들자. 범진보 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통과시켜 주자. 이런 논의가 서서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처음 내놓은 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일단 본론 개혁 벨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된 김관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한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비례대표 3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상돈, 장정숙, 박주연 이분 이제 소속은 바른미래지만 민주평화당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 바른미래당에 좀 보내달라 이 얘기를 민주평화당에서 하시니까 김관영 의원은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행동하는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예.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지 예.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없죠. 국회에서 법 개정하려면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그러면 한 26명 정도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 최소로 잡아도 그분들이 동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지지율이 5배 높아지면 아마 그 세 분 갔다가도 돌아올 명분 찾을 거다. 지지율 높여가지고 그분들 나가려는 생각 단념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던데요. 그럼 김관영 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예.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바라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예, 개혁 벨트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분은 범진보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솔로몬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이 법안 처리, 개혁 입법 처리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그렇습니다. 우리 세 당 무소속을 합치면은 예. 157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과반수가 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개혁 입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180석이 필요합니다. 예, 예. 국회 선진화법에서 예. 참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개혁 입법들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 원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157명 이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하자 했더니 다행히 원 구성 협상은 시작이 됐고 네,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만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게 보세요. 자, 일단 그 얘기는 잠깐 두고 네. 그 개혁 벨트 얘기, 그 연정 얘기가 종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정은 가능성 제로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연정하고 이 개혁 벨트는 다른 건가요? 개혁 연대는?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예, 예. 저하고 얘기한 상대방들은 연정까지도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상대방이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글쎄요. 그건 제가 조금 밝히기는 거시기하고요. 거시기. 근데 당에서의 무게감이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말이냐, 원내대표의 말이냐, 어떤 분의 말이냐. 추미애 대표는 본래 야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안 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의 견해이지 그런다고 또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전체적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직도 좀 성급하죠. 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고 얘기를 했고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중진급 인사들이십니까? 그렇죠, 물론. 예. 청와대와도 소통하는 분들, 교감이 있는 분들. 네, 그렇죠. 예. 청와대의 뜻도 연정이라고 보세요? 청와대 분들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연정이라 하면 여러분 장관 자리까지 주는 사실상 국정 운영을 같이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대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차원이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거듭드립니다. 일단 그 전 단계로 개혁 벨트, 범진보 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은 제껴놓고 우리끼리라도 가자라는 의미로 그쪽에서는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수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빈정상해가지고 협조해줄 것도 반대하고 나서는 굉장히 협치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선 20대 전반기 원구성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원구성을 했습니다. 이틀 미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전혀 협상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발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현재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그 개혁 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 원구성 끝나고 나서도 마치고 나서도 개혁 벨트는 계속 간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이나 적폐 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은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그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그럼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제쳐놓고 이렇게 세 당이 한다고 불만을 표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 압박하면 나올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은 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개혁 입법 하기 전에 원구성부터 돼야 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배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몇 개의 쟁점들이 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 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운영위원장이나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그 방송관계, 언론관계를 담당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맡아온 게 쭉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은 이쪽은 야당 엇갈리게 맡아왔던 거죠. 그렇죠.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당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우리 정의와 평화에서도 맡을 수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맡을 수 있고 그런 좀 협상을 해봐야 되겠죠. 아까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어긋나게 해야겠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한국당 맞는 것도 마땅치 않다면 관례가 그렇게 돼 왔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의장이 두 자리인데 다수당 순서로 하면은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걸로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우리도 합치면 20석이다.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셨네요. 지금 현재는 협상 단계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의와 평화에서 부의장 하나 가져오는 걸 좋아하죠,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간절하신 것 같진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본 사람인데 단정적으로 자기 요구만 내서 관철하려고 해서는 국회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죠.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연히 중진다운 말씀이시네요. 저희 당에서 부의장도 갖고 상임위원장도 가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20대 국회 그 개원 협상을 하면서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우리가 아니면은 민주당도 한국당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협상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단 이렇게 국회가 할 일 못하고 몇 개월째 공전하고 원구성도 못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대북 문제, 경제 뭐 여러 가지가 국정이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국회가 이러면은 안 되니까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여기서 원구성하자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겁니다. 이렇게만 다들 양보하시면은 뭐 원구성이고 뭐고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국회가 항상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다 돌아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가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행간을 제가 좀 기다렸어요. 오늘 행간이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얘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풀 핵심 열쇠로 꼽히던 게 있었죠.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재직시설 사용했던 업무용 PC인데요. 이 컴퓨터를 누군가 고의적으로 훼손해서 복구불능 상태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업무용 PC 자료 삭제한 양승태 대법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검찰이 그 PC 다오, 그 PC 들여다보겠습니다 했어요. 했고 뭔가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하나도 없는 깡통 컴퓨터? 제출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깡통 컴퓨터이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상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자기장을 이용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자료를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바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대법원한테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깡통 PC야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그러니까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어 놓은 대법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뉴스의 행간은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긴데입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긴 들었어요.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처음 언제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MB 때 아니에요? MB 때? 맞아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효시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이었어요. 맞아요. 당시까지만 해도 디가우징이라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진수 전 주무관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2010년 7월 최종석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실 행정관이 나를 불러서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한강에 버리던지 망치로 부수던지 물리적으로 없애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수원에 하는 업체에 하드디스크 4개를 들고 가서 디가우징을 했다. 바로 이게 디가우징. 이때 디가우징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었어요. 예. 장 전 주무관은 이 혐의로 실제로 기소가 됐고요.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13년 예. 대법원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디가우징이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한 디가우징입니까? 맞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명을 해요? 대법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법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퇴임 법관의 전산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아, 법관이 퇴임하고 나면 그가 쓰던 컴퓨터는 디가우징 해버린다? 자료 삭제해버린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관이 판결문 쓰는 게 주 업무인데 뭘 숨길 게 많아서 디가우징까지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 지우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또 이런 식으로 디가우징하는 일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여러분, 있어요. 자료 제가 이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는 거 삭제하는 것과 아예 디가우징은 달라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보통은 제가 쓰던 컴퓨터를 인수인계하면서 뭐 자료 삭제 휴지통에 버리고 그렇게 하지 그거를 막 디가우징 업체에 보내는 이거 회사 컴퓨터를 그렇게 하는 일은 망치로 없는데. 부수는 것과 똑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하드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건데. 이게 정말 통상적인 업무 처리인가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인간은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을 고쳐맸다입니다. 오해 살 일 했다는 얘기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이 딱 그렇습니다. 디가우징 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아하. 당시 판사들이 이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예. 법원 행정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보존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재조사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던 딱 그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컴퓨터를 깡통으로 만들었을까? 안철상 법원 행정처장이 어제 기자들한테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해당 PC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디가우징은. 사용자가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다? 그럼 그걸 누가 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내 컴퓨터 싹 지워라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과연 이걸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참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은 립 서비스였나? 입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근데 지금 법원 행정처 태도를 보면요. 위기 모면용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컴퓨터 깡통이죠. 공용 휴대전화, 이메일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전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법원 행정처 PC에 들어있던 전체 파일의 0.1%인 410개 파일만 검찰이 이미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대법원이 검찰이라면 이런 식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뭘 수사하라는 건지.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예. 깡통 PC가 된 대법원장의 PC. 김성원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혈압 오르신다는 최완식님 고정하십시오. 예. 김현숙님. 김해는요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엄청나게 옵니다 하셨어요. 충청 남부, 충청 이남 지역으로 지금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출근길 여러분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는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와대가 직접 듣겠다 해서 만든 곳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죠.
근데 국민청원 게시판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 이 배설의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요. 오늘 월드컵 열리는데 우리 경기 있는데 우리 경기에서 실수를 했던 선수를 귀국 금지시켜라, 추방시켜라, 심지어 사형시켜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자 아이돌 A를 사형시켜 주십시오. 남자 아이돌 B를 사형시켜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이런 글까지 쏟아집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와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첫 순서 청와대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축제 많이 가시죠? 산천어축제, 나비축제, 고래축제 많이 가실 텐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 축제들에서 해당 동물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릴까요? 연구하신 분의 얘기 들어보죠. 라디오 재판정에서는요. 좀 함께 생각해볼 우리 생활 속의 얘기를 오늘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고객에게 배달이 됐다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식당으로 돌아온 음식이 있습니다. 만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다른 고객에게 그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오늘 이 문제, 실제로 재판이 됐던 이 문제 한번 올려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들어가면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청원글에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을 누르면 정부 부처나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청원 게시판에 어떤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특정 판사를 파면시켜라, 어떤 선수를 추방해달라 이런 식으로 도가 지나친 분노와 혐오의 글들이 무작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거 아니냐, 운영 이대로 괜찮냐, 차라리 없애버려라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청와대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연결을 해보죠. 고민정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예, 그렇죠. 국민청원 게시판 보느라 바쁘시죠? 네,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네요. 그러게요. 지금까지 몇 개의 청원글이 올라와 있나요? 6월달 기준으로 지금 한 20만 건이 넘게 올라와 있고요. 하루에 한 600-700건 정도, 한 달 평균 한 2만여 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하루에 700여 개, 600-700개가 올라와요? 네네. 그럼 그거를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겁니까? 예, 저희 국민소통수석 뉴미디어 비서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올라오고 있는 이 청원 글들을 이제 면밀히 관찰을 하면서 예. 욕설이 있거나 비속어가 있거나 혹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내용들은 삭제를 하는 이런 관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죠. 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36개가 20만 명을 넘겼네요. 예, 그래서 답변이 완료됐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라오는 글수에 비해서.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죠. 오히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청원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함께 그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모아가고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놀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많은 청원을 받았던, 그러니까 추천을 받았던 청원은 어떤 겁니까? 가장 많은 거는 조두순 출소 반대에 관련된 청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그게 사실은 저희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촉발된 청원이었는데 그게 제일 몇 명이나 거기는 추천을 했어요? 그때 61만 5,354명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김보름 선수에 대한 청원이었는데 이게 61만 4천가량이 됐더라고요.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해 주세요. 이 청원이 61만 명을 넘겼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현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취지는 이미 압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국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가 된다. 근데 문제는 지나친 혐오와 인권 침해 글들까지 계속 공개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김보름 선수 자격 박탈 청원 같은 거 국가대표 감독을 사형시켜 주세요.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에서 실수한 선수 구속해 주세요. 추방해 주세요. 여자 아이돌 누구 사형시켜 주세요. 남자 아이돌 누구 왜 이렇게 사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형에 관련된 이 청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하루에 워낙 600~700건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청원들이 올라오다 보니 실시간으로 올라오자마자 바로바로 삭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좀 텀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씀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폭되는 부분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일단 사형시켜주세요. 누구를 사형시켜주세요. 이런 글들은 무조건 삭제입니까? 그렇죠. 타인의 명예훼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폭력적인 내용은 저희가 숨김설이나 삭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삭제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수한 장현수 선수 구속하라. 아주 욕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간접적으로 누군가에는 얘는 혐오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제 이런 글들이 남아 있는 것. 이거는 괜찮은가?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무조건 다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원이 어떤 배설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목소리 혹은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가동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누구를 사용시켜달라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거는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들이 또 분명 존재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집단지성이고 그것이 자정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뭐 문제가 되는 선수, 국민들이 왜 실수했어 하는 그 선수를 향해서 구속시켜라, 태형 건의한다 이런 글들은 태형 건의한다 이런 글은 삭제 안 하신 것 같아요.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이 정도 글은 그냥 장난 수준으로 소통 수준으로 둬야 되는 건지 기준선도 애매할 것 같아요. 욕설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렇죠. 정말 무자르듯이 깔끔하게 찬반으로 나뉘어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이제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이고요. 참 이런 애매한 지점들이 지금 있어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청와대 권한 바뀌어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세요? 저희가 청와대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답변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부처라든지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모여서 답변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그 답변들은 청와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조금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현식 판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선고했던 정현식 판사를 특별 감사해달라는 청원글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 청와대 분이 법원행정처에 전화로 이 내용을 전달했는데 이게 마치 청와대 압력, 개입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삼권 분립상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그러한 그 사실을 전달했던 분께서도 또 다른 청원 답변을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이 단순 사실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참 부담이 됐었던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는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2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드리지 않아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현행법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때 법원행정처에다가 전화를 한 거는 문의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어야 됐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입장을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요. 이런 문제들이 또 고민이 될 것 같고 하나는 여론이 좀 오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이버,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만 있으면은 게시판에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네이버 계정으로 한 표, 트위터 계정으로 한 표, 페북 계정으로 한 표 이렇게 여러 개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의 회원이 7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3번씩만 눌러도 20만 명이 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투표를 한 표밖에 못 던지도록 제한하면 안 되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명제로 가야 되거든요. 실명제로 가게 되면 이 청원이라는 공간을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서 말 못하는 일들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청원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한 표씩만 표를 행사하게 하기 위해서 실명제로 간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유로움이 아무래도 반감이 되겠죠. 실명제,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더 가치 우위냐라 생각했을 때는 익명을 보장해 주는 게 더 맞다라고 보시는 거고 청와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결론적으로 지금 시중의 우려들을 제가 다 질문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쭉 간다 이거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가면서 좀 더 탄탄한 청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래요. 소통의 광장으로 열어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런데 지금 좀 오염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민이 같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인간이 즐거워하는 동안 동물의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산천어 축제, 나비 축제, 소싸움 축제, 송어 축제 등등등등의 지역 동물 축제들 가보셨거나 적어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동물 축제들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이 이 축제들, 동물 축제들을 조사해보니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답니다. 이른바 동물 축제의 민낯, 대체 동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 연구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생태학자 김사나 박사 만나보죠.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사나입니다. 일단 동물 축제 현황이 궁금한데, 그러니까 네네. 전국에 동물을 테마로 한 축제들이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예, 저희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총 전체 축제가 한 1214개 정도가 있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축제의 수는 약 86개로 나왔습니다. 86개나 돼요, 동물 축제가? 네네. 자, 그런데 86개의 동물 축제들을 쭉 다 조사해 보니까 충격적인 민낯이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상 그런 동물의 이름을 내걸고 있는 축제들이 실은 그 동물한테 고통을 가하는 시간도로 가고 있다. 그것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이제 가장 충격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가고 있다? 동물들에겐 고통의 시간이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축제들의 이제 한 80% 정도가 거의 그 동물들을 결국엔 잡거나 먹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낚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잡아서 즉석에서 끓여 먹는다든지. 여기서 이제 잡는 게 사실은 그냥 동물을 잡고 심지어는 맨손으로 막 잡아서 사실 고통이 아주 크게 가해가 되는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거기서 이제 주인공처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혀 주인공이나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축제마다 점수를 다 매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동물을 어떻게 귀하게 다루냐를 기준으로 해서 매긴 점수신 거죠?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항목을 우리가 뒀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동물들이 처리가 되느냐. 그다음에 대상 동물들이 인지 능력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봐서 순위를 매기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그 동물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 동물들이 그런 맨손 잡기라든지 뭔가 이게 학대적인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지능인지 이것까지도. 네, 그렇죠. 자, 그러면 100점 만점에 최저점은 몇 점이에요? 최저점은 현재 10점으로 나와 있는데요. 10점 맞은 축제는 도대체 뭡니까? 국사골 메뚜기 축제라는 곳인데요. 메뚜기 축제요? 예, 여기는 이제 동물을 이제 심지어는 다 죽이고 먹지도 않고 그냥 폐기해버리는 곳으로 축제이기 때문에. 메뚜기를요? 예. 심지어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쓰레기통으로 싹 다 폐기해버리는 메뚜기 축제가 10점, 최저점. 네.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있는 축제들 중에 낮은 점수를 받은 축제 뭐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화천의 산천어 축제인데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화천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산천어가 화천에 원래 사는 종이 아닙니다. 원래는 영동 지방에만 있는 물고기를 갖다가 인공적으로 영서 지방에다 풀어놓은 축제가 되겠고. 대량으로 풀어놓은 것을 다 양식으로 게다가 공급을 해서 인공적으로 공급되는 종인데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지역 양식장, 다른 지역 그렇죠, 양식장에서 기른 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거기다 푸는 거예요, 잡으라고. 미리 축제 좀 며칠 전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매일같이 어떤 양을 풉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0만 마리에 해당되는 그 수산천어를 푸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너무 밀집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만 마리를 원래는 개울가에서 몇 마리씩 사는 그 물고기들을 한 군데에 엄청난 밀도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매일 그 많은 양들이 그렇게 배송이 되고 있다, 운송이 되고 있다 이 말. 근데 배송도 배송이지만 이제 실제 축제장이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생각해 보십시오. 낚시 그 바늘이 수만 개가 내려오는 건데 물 안으로. 그럼 거기서 아비규환이 세상이 되는 거죠. 아비규환이. 그다음에 미처 그렇게 낚시가 안 된 애들은 다 그 안에서 죽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애들은 또 꺼내서 잡아서 회를 하거나 어묵으로 만들거나 해서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죽네요. 다 죽네요. 네, 모두가 그 수십만 마리가 전국에서 양식장에서 길러와서 그 축제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흘 이내의 기간에 모두가 끝나버리는 그런 굉장히 소모적인 어떤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리 축제 중에는요, 대하 축제, 꽃게 축제, 쭈꾸미 축제 같은, 그러니까 어떤 활동 프로그램, 지금 산천어 축제처럼 잡는 행위보다도 가서 맛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축제들도 많잖아요. 이것도 문제라고 보세요. 근데 어떤 때는 심지어는 그 축제가 산란기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산란기에? 그럼 산란기에는 적어도 안해야 또는 산란기 직후에도 그 어린 개체들은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나중에 그 어장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러한 생태적 고려 없이 그냥 단순 먹어치우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축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먹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어떤 문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산란기 근처에 이 축제를 열어서 야, 알이 통통하게 뱄네 이러면서 잡아먹으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역에 손해고 우리 인류에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그 한국에 있는 어장은 많이 고갈된 부분이 많이 있고 뭐 잘 아시다시피 명태 같은 것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위권에 어떤 축제 있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하위권은 아닌데 꼭 한 가지 짚어서 얘기해 드릴 게 이제 한평나비 축제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축제. 네, 한평나비 축제는 뭐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이제 성공한 축제입니다. 근데 한평나비 축제에 실제로 가보시면 나비가 그 전체 행사장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축제장에 방문하신 일반 손님들도 많이 항의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실제 한평의 생태계 자생하는 나비를 활용한 축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한평에는 뭐 다른 고장하고 비슷한 정도밖에 나비가 없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부화한 이런 전혀 그쪽 생태계랑 무관한 나비들을 이렇게 풉니다. 그럼 걔네는 이제 이 생태계와 전혀 적응이 돼 있지 않는, 맞지 않는 종이고, 게다가 시기가 일부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에 맞춰서 방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5월 초가 돼서 실은 좀 온도가 아직은 낮습니다. 그러면은 그 축제하는 기간 뭐 며칠 동안이야 얘들이 날아다니겠지만 그 시기 끝나고 나면은 거기서 버티고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비를 보려면 가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생태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온실 같은 데죠. 온실에서는 이제 날씨가 당연히 이제 따뜻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비들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비 생태관은 한번 축제장이 끝나면 전부 다 폐기가 되는 곳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비가 알을 낳았던 번데기를 만들었던 아무 상관이 없이 모두가 그냥 폐기될 뿐이죠. 그래서 매년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농업기관에서 계속 공급해주는 나비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그리고 나비 축제에서 나비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맨손으로 새끼 멧돼지 잡기라든지 이런 체험 활동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나비 축제라고 하면 당연히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미꾸라지 맨손 잡기도 벌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나비랑 무관한 건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한테 그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사실은 토끼 가서 한번 만져봐. 야, 이럴 때 한번 만져봐. 이러기도 하고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면 가서 이제 어차피 애들이니까 한번 잡아보고 이러면은 동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뭔가 체험도 되고 교육적일 줄 알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가요? 그 대부분 이런 축제뿐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소위 패팅주라고 그러죠. 만지게 하는 곳들. 있어요. 그런 곳들이 다 요즘. 네, 수족관에서도 이제 그 손을 넣어서 만지는 곳이 있는데 모든 동물들은 만지는 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것 자체 때문에 그런 패팅주에서도 수도 없이 동물들이 죽어나갑니다.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만지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동물들 거리를 두면서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어떤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찰하는 식으로 벌어져야지 한 번 만진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수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10%만 만져도 수천 명이 만지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사실은 어리 축제에서 낚시질하면서 그 호수로
양식장에서 이동된 걸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나비를 보면서 맞지도 않는 날씨에 강제로 방사되는 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만지기 체험, 잡기 체험하면서 동물들이 그렇게까지 죽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 못했거든요. 애들한테 동물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고 일부러 데려가는 부모들도 많은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동물을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또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들이란 것은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조건 하에서 봐야지 그때 가장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결박하거나 포획해 놓은 것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자연에 대한 이해라든가 올바른 자연 사랑으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야지만 오히려 자연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적 효과도 굉장히 커요. 지난해에 산천어 축제에서 벌어들인 경제 효과가 1,299억, 한 1,300억 원이 될 정도니까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은 박사님 딱 동물 축제 다 멈춰라, 중단해라 이런 주장이세요? 아닙니다. 동물을 잘못 다루려면은 멈춰야 되겠죠. 가령 1, 2, 3위를 기록한 시흥 갯골 축제와 군산 세계 철새 축제 또 서천 철새 여행. 특히 이런 철새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멀리서 관찰하고 쌍안경으로 보는 게 무슨 동물한테 큰 해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가능하고 게다가 이런 식의 현재 좀 소모적인 축제들을 계속하면 사실은 그 지방에서도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어떤 외부적인 공급이나 투입에 계속 의존하는 그런 축제들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도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기 힘든 부분이 또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씨가 말라버리면 그 동물을 특산물로 가지고 있는 지역, 뭐 대하라든지 쭈꾸미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장기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동물 축제를 다 멈춰라, 다 필요 없다, 때려쳐라 이런 건 아니고 동물과 사람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진짜 축제, 페스티벌을 열자 이런 말씀. 저는요. 그러려면 우리 참 관람하는 사람의 인식부터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동물 축제 가면은 뭔가 안 해본 걸 해봐야 될 것, 잡아봐야 될 것 같고, 먹어봐야 될 것 같고, 만져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선입견부터 좀 버리자.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시면서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동물과 사람이 같이 하자는 거지 동물이 더 우선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예. 둘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저는 축제라는 특별한 날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안적인 축제를 일부러 또 기획을 해서 곧 7월 초에 이제 열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또 오늘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뭔가 깨우치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사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명다양성재단에서 사무국장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생태학자 김사나 박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김종규님. 이런 뜻 아니에요. 어떤 분도 5472님. 그럼 박사님 당신은 육식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먹어야죠. 우리 육식하면 물고기도 잡아먹고 닭고기, 소고기 다 먹어도 괜찮지만 산란기 전후에서 이루어진 이런 동물 축제들은 동물에게도 가혹한 거고 인간을 위해서도 이게 씨가 말라버리는 행위. 이런 축제는 자제하자라는 뜻이라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조정숙님, 이 대안적인 동물축제 지지합니다. 김동춘님도 인터뷰가 참 유익했다. 이런 말씀. 곽태희님, 최철규님, 그러고 보면 인간이 참 잔인한 것 같다. 잠깐 즐기기 위해서 동물들 맞지도 않는 환경에 풀어놓고 끝나고 나면 폐기하고 이런 줄은 몰랐다는 분들, 황창선님도 그렇고 저도 몰랐거든요. 예. 동물 사랑하자는 마음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갔던 건데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개선하자. 예,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오늘 던져봤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 관련해서는 4602님. 근데요, 그 청원방에 상주하면서 놀다시피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배설 창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차라리 폐쇄합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2016님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지 폐쇄하면 안 된다. 이러셨어요.
지금 욕설 같은 거 삭제하는 규정이 있는데 삭제되기 전에 그걸 갖다가 언론이 보도하는 게 문제다라는 조주형님 의견, 이분들 외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셨다는 거. 과도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함께 고민을 해보죠. 고맙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들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 말인데요. 예. 오늘이 헬렌 켈러의 날입니다. 아니 노상공의 한마디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난민의 날이라고 오늘은 헬렌 켈러의 날. 네. 그 오늘 무슨 날인지를 다 찾아보시는 거예요? 저는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 열심히 안 사는 거 같잖아요. 저도요. 아니, 그럼 재판정이 무슨 날 아닌 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날은 저의 날로 합니다. 마침 지난주는 난민의 날, 오늘은 헬렌 켈러의 날. 근데 항상 무슨 날이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격언 하나 오늘 얻었어요.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월드컵을 분석하느라 무슨 날인지까지 확인할 수 열심히 좀 사세요. 월드컵 보기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요즘에 새벽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오늘 독일전 어떻게 보십니까? 밤 11시. 뭐 객관적인 전력상 쉽진 않겠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항상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도 둥글고. 예. 그러니까 멕시코가 스웨덴을 잡아주고 예.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 이상으로만 이기면 예. 기적적으로 16강도 갈 수 있어요. 기적 같은. 네, 기적 같은. 가끔 한 번씩은 평생 살다 보면 기적 같은 일이 한 번씩은 있잖아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의 제곱이 있으면 뭐 다 이루어지죠. 안 이루어진 날이 어딨어요. 아니, 그리고 축구공은 둥굽니다라는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는 약간 식상할 정도로. 난 네모난 축구공지 만들었어. 혀가 꼬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네모난 축구공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도 1% 기적에 걸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응원할 맛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11시 우리 같이 보고 내일 같이 얘기 좀 해보죠. 그나저나 우리 월드컵 얘기 뭐 오늘 우리 주제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두 분의 법조인이 나오셨으니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얘기. 군 복무 중인 가수 지드래곤 GD가 발목이 아파서 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일반 사병들은 이용할 수 없는 1인실 그 보도에 의하면 대령실에 입원을 했다. 이거 지나친 특혜 아니냐. YG에서는 기획사에서는 아니다. 의사 소견에 의해서 방해가 될까 봐 다른 군인들한테 방해가 될까 봐 1인실로 한 거지 특혜가 아니다. 이 주장이 엇갈렸어요. 군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일단 그 논란이 됐던 거는 일반 사병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입원도 꿈꾸 못 꾼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군 내부의 인권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G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이 굉장히 한참 안 좋아서 발목 불안정증.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이제 국군 양주병원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문제는 1인실을 사용을 했고 그 1인실을 그 언론 매체는 대령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령이 아닌 사람이 써본 적이 없다. 중령도 안 되고 대령만 쓸 수 있는 그런 입원실이다. 그러니까 대령실이라고 써 있진 않지만 네, 그렇죠. 사실상 대령 외엔 쓴 적이 없는. 네, 그렇게 병실이다. 이제 보도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속사인 YG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발빠르게 이거에 관련된 대응책을 내놨어요. 반박을 내놨습니다. 일단은 1인실에 대령만 사용했던 건 아니다가 첫 번째. 그러니까 코골이가 심했던 일반 사병도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니까 코골이. 그러니까 이건 의료진의 판단으로 충분히 일반 사병도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GD가 어쨌건 저도 옆에 있으면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데. 아이돌 최고의 아이돌. 네, 만약에 일반 병사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4인실, 뭐 6인실, 8인실로 갔을 때 다른 병사들이 과연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또 면회에 오는 다른 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소란스러워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도 고려 안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 일단 어찌 보면 국방부와 YG 얘기고 마지막으로 어제 그 혹시 보셨나요? 뭐요? 그 지드래곤 관찰 일지. 아까 지드래곤하고 같이 복무했던 다른 병사가
지드래곤의 뭐 문신이 어디 있고 키는 어떻고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막 그려가지고 여자친구한테 보낸 문자를 여자친구가 또 SNS에 공개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명백하게 또 사생활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해한다. 이거는 적절한 조치였다가 일단 국방부와 YG의 입장이고요. 그러나 지금 청취자들 의견 환관성님 또 4522님 등등은 이건 누가 봐도 특혜 맞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는 뭐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습니다. 법을 보고 싶어요. 군 규칙, 군 보건의료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노상국님. 법에 그런 게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나요? 훈령 제42조 안 찾아보셨고 제가 한번 찾아본 거를 읊어드리겠습니다. 면역기능 저하, 세균 감염 우려, 정신질환, 감염병, 기타 의사소견 이렇게 5가지에 의해서 사용 기준을 정한다. 그러니까요. 거기 기타 의사소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견으로는 이 사람을 그 1인실에 입원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환자에게도 좋고 다른 환자에게도 좋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마지막 그 기타 의사소견에 따른 것이다. 저는 사실 뭐 백반님처럼 그렇게 뭐 지드래곤에 대해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심한 뭐 특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이해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실 국군 병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다른 병사들도 이 정도 불안정증일 때 그럼 1인실 사용하겠느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GD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거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그럼 왜 GD만? 그러면은 우리가 최순실 우리 아들은 왜 안 돼? 근데 우리 보세요. 최순실 씨가 잘못했지만 최순실 씨 독방에 있잖아요. 또 약간 좀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독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도소를 가더라도 그렇게 수감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자체가 저지른 죄가 뭐 심하고 나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혼거 수용하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국방부에서도 그런 걸 고려해서 한 게 아닌가. 그 대령 병실에 관해서는 혹시 군에서 이쪽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 좀 주십시오. 제보 좀. 정말로 대령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병실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는지 비공개적으로 제보 주시고요. 일단 군법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왜 내 아들은 안 돼? 왜 내 아들은 군 외과병실 30에서 50인이 같이 쓰는 개방병동에 있는데 연예인이라고 해서 아이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은 1인실에 있는 거야. 이해 못한다는 거. 그래요. 저는 이거 이해는 되거든요. 이 심정이 이해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걔는 지금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도 잠 못 자는 앤데 걔는 50인이 같이 있는 병실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사실상 이번 사안의 저 개인적인 생각할 때 핵심은 지드래곤이 1인실에 있는 거를 논란을 삼을 게 아니라 나머지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왜 이렇게 열악한가 그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 인권센터에서도 결국 그 얘기를 했어요. 시민단체. 근데 그 다 당연히 뭐 지금 충분히 적절하다고 할 수도 있고 좀 다소 과장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병사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좀 힘들게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이게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근데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너무 슬픈데 지금 이거 가지고서 뭐 계속해서 논란을 삼는 것도 좋은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죠. 청취자 이훈주님 참 씁쓸한 문자. 우리 아들은 GD가 아니니까요. 이런 문자를. 그러니까 이게 슬픈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보 좀 보내주시고 사실 이 얘기만으로도 오늘 재판정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는 역시 생활 속의 이야기인데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문제여서 저희가 올려봅니다. 주제 먼저 외치겠습니다. 손대지 않은 배달 음식이 있다. 그렇다면 이 배달 음식은 재활용을 해도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과연 법적으로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소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자는 주제고요. 굉장히 이게 얼마 전 판결인데 논란이 크게 됐었어요. 저희가 월드컵 때 좀 쓰려고 쟁여놨었어요. 배달을 많이 드실 것 같아서 배달 음식. 오늘 밤에도 배달을 시켜야 될 텐데. 짜장면. 아니, 잠깐 치킨값 좀 내려주세요. 너무 비싸 진짜. 주제 왜 얘기하지 마시고 바빠요 지금. 짜장면, 볶음밥 그리고 서비스 만두까지 제가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먹기로 하는 사람이 안 온 거예요. 볶음밥은 포장을 안 뜯고 그대로 보냈어요. 그 집으로. 근데 중국집에서 이 볶음밥을 뒀다가 재조리를 해서 다른 집으로 백성문 변호사 집으로 보낸 겁니다. 네. 근데 백 변호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이걸 신고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무죄가 났어요, 유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어요. 네, 이건 문제 없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그 배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왔다 갔다 한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혹은 그 집에 갔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거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는 딱 규정 그대로 적용해서 무죄를 했지만 저는 이거는 무죄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유죄라고 보십니까? 유죄, 불법이다. 백 변호사님. 감정적으로는 유죄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이거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뭐 어디 갔다가 온 볶음밥이 재조리돼서 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나쁘죠. 일단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요. 정말 유추해서 그래도 안 되고 확장해서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이 법에 위반되는구나라고 명확하게 알 정도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이 법규는 아쉽게도 이건 처벌하지 못하게 규정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상 무죄가 맞다. 네, 그렇죠. 법문상으로만 보면은 사실 무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노 변호사님 보실 때도 법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보관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었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먹고 남은 여기가 방점 찍히는 거다. 근데 이번에 그 무죄가 나온 판결은 그냥 포장이 그대로 덮여져 있었었고 다른 한 개의 볶음밥에 대해서는 조금 뜯겨져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볶음밥이 2개였군요. 그대로 온 게. 그게 실질적으로는 정말 누가 한번 떠먹었는지 아니지 그걸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먹고 남은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의 입증 부족이라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인 먹고 거죠. 먹고 남은 거를 검사가 이거를 입증해 냈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먹고 남은 게 남았다는 아니라 걸 입증을 못했기 그냥 때문에 그대로 이것은 갔다 그대로 왔으면 먹고 남은 게 아니잖아요. 새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이 법문이 문제인데 저는 이 법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저는 뭐 불법적이다라거나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내가 5,000원을 내고 무언가 밥을 시켰는데 그 밥이 와야 될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5,000원 내고 그 똑같은 밥을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 한번 갔다 온 거 특히 갔다 오는 도중에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배달이라고 하는 것은. 게다가 갔다 왔는데 포장이 일부 뜯겨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몰라 우리는 아무도. 그 주인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 혹은 골탕 먹어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손님이 일단 한번 뜯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놓고 다시 잘 덮어놓으면 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고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노변 유죄 불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백 변호사님 처럼 생각하신다면 백변 유죄 무죄군요. 무죄죠, 백변 무죄 합법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 변호사님. 사실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이거를 개정을 하든 아니 뭔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 판결을 보고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일반 소비자의 눈높이로 보면 아니 내가 5,000원 주고 볶음밥을 시켰는데 한 번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볶아서 왔어요. 아니면 싸게 해주든지. 그렇죠. 뭐 3,000원이었으면 또 말을 그리고 안 이런 거를 밝히지 않잖아요. 말을 안 밝히죠. 그런 게 문제인데 아무리 내가 기분이 나쁘고 아무리 문제일지라도 형사처벌법규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까 예를 들어서 아까 노 변호사님 그 얘기하셨잖아요. 포장 뜯어져 있었어요 하나가. 그럼 그거는 뭐 진짜 극단적으로 거기다 뭔가 이물질을 누군가가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싹 그냥 진짜처럼 다시 그리고 덮을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한 숟가락 떠먹었을 수도 있고. 이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누가 떠먹었는지 거기다가 누가 뭘 넣었는지 이걸 입증을 못 하거든요. 입증을 못하면 이 법에 말했던 것처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에 이 식품위생법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제 음식점 가면은 이제 김치 같은 거 나오잖아요. 김치 먹고 나머지 다시 거기다 부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반찬 재활용. 뭐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건 요즘에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제육볶음은 어차피 먹다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네,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을 없겠지만. 문제 삼으려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볶음밥이 갔다가 다시 온 걸 이 법규로 처벌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반찬 재활용을 하면 그건 모두 다 불법입니까 지금? 그렇죠. 원래는 불법이어야죠. 왜냐하면 그 반찬도 결국 젓가락이 가고 숟가락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침이 섞일 수밖에 없어요. 공기하고 만나서 그런 과정 중에서 변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많이 사용한 음식점에서 계속 식사를 하시게 되면 위암이나 뭐 간염이나 간암 이런 게 많이 걸린다는 게 이제 요즘 나온 얘기거든요. 법으로도 안 되는 거군요. 반찬 재활용, 음식 재활용은 법으로 먹다 남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번에는 먹다 남은 게 아니다라고 먹다 남은 건지 아닌지 무죄가 된 거. 그러니까 랩을 안 뜯은 거는 당연히 이제 새 거라고 보고. 새 거라고 보이지만 또 모르죠. 그 두 번째 랩이 벗겨져 있는 건 먹었는지 뭘 넣었는지 알 방법이 수가 없다. 없기 때문에 반대로 된 거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지금 법으로는 두 분 다 무죄가 맞다 쪽을 지금 드셨기 법으로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오늘 재판정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노변 백변이 아니라 법을 개정하자. 개정해야죠. 아니다 이쪽으로. 근데 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유를 알려주세요. 이제 과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치가 나왔는데 김치가 누가 먹던 게 있는 것 같고 뭔가 밥풀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육볶음 사례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밥을 먹다 남으면 그 밥이 누룽지로 들어갑니다. 옛날에. 아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고 전염이 되고 병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재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소비자에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니까 이건 막자 해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 재활용 금지를 만들었고 옛날엔 이런 걸 처벌할 법규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든 건데 지금 이제 이런 좀 볶음밥 사례처럼 또 생각지 못한 사례가 제3의 방법에 또 의한 이렇게 소비자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식품위생법을 아예 개정을 해서 한 번 나갔다 온 음식은 아예 재활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든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음식 사용하지 마십시오는 있지만 설마 갔다 온 음식인데 새 것처럼 보이는 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의 사각지대라고 봐야 돼요.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이걸 규정하다 보니까 이런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게 오케이 되려면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도 한번 팔렸다가 다시 반품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매장에서 알려줘요. 이거 반품된 거고 좀 싸게 팝니다. 근데 음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나갔다 들어온 거면 나갔다 들어온 거 제가 다시 요리했으니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모르죠. 그래서 오케이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정상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주문하고 그 돈을 그대로 다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변 백변이 아니라 오늘은 법은 이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 하에서는 갔다 온 음식 먹은 거 입증 못하면 무조건 무죄입니다. 그렇죠. 다시 얼마든지 세 번 갔다 와도 노변님 집 갔다 오고 백변님 집 갔다 오고 저희 집 갔다 온 볶음밥도 뜯지만 않았으면 정말 창의적이세요. 다시 내도 돼요. 그 식당 주인분께서. 다시 한번 볶아서 또 내도 돼요. 그래도 무죄라는 거네요. 그렇게 할 주인은 안 계시겠지만 사실상 법으로는 무죄다. 이 법 고치자, 개정하자 하시는 분과 아니다 하실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왜 근데 법을 새로 만들기가 좀 어렵냐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볶음밥을 제가 시켰어요. 근데 짜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짜장면이 나왔는데요라고 들어가서 그게 바로 다른 손님한테 짜장면을 그 시기에 시킨 손님한테 가는 거는 1분 만에. 그것까지 뭐라고 하면 그건 업주한테 또 너무나 또 크게 또 그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한 30분 동안 배달 갔다 온 음식이 아니라 말고 그냥 이제 주방에만 갔다가 주방에 갔다가 테이블 나가는데 갔다가 저 볶음밥 시키셨다고요? 어떡하지? 하는데 이건 또 그때 짜장면을 누군가가 시켜서 그냥 갖다 주면 그것까지 문제 삼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이제 고친다면 굉장히 이거는 또 세분화해서 고쳐야 돼. 디테일이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한번 갔다 온 거 무조건 처벌하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진 분명히 있어요. 이건 또 아마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법을 개정하는 게 말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정하면 그러면 배달뿐 아니라 테이블 잠깐 우리 실수 주문 실수로 잠깐 갔다 온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그러면 생길까요? 그 주인은 돈을 2번 받았을까요? 처음에 음식을 돌려보낸 쪽에서는 안 먹었으니까 돈을 안 냈을까요? 그러니까 식당 안에서 벌어진 일 말고 배달에서는 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 주인분 받았을 거 아니 그 잘못 배달이 된 거였기 때문에 볶음밥을 안 시켰는데 갔던 거거든요. 첫 번째. 그럼 당연히 돈을 못 받죠. 근데 그러니까 왜 뜯었을까요? 근데 왜 뜯었을까요? 포장을 하나는? 그분도 모르고 뜯었겠지. 시킨 줄 알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일단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살다 보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 굉장히 우리 실생활에서 생각지 못했던 주제인데 이 법도 저는 그렇게 돼 있는지 몰랐거든요. 자, 여러분 카운트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음식이 배달됐다가
뜯지 않고 돌아왔다. 이 주인은 그대로 이 음식을 다른 손님에게 보냈다. 법상은 무죄입니다. 이거 합법입니다. 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선택은 85대 15, 85% 대 15%로 개정하자, 보완 반드시 필요하다 쪽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15% 분들은 그냥 다시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음식점, 이 아까운 걸 다 버려요 그냥? 음식점 하시는 분들 아니면요? 음식이 좀 아까워요 사실은 버리기가. 그럼 또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애환도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85% 정도는 그래도 음식은 만약 1%라도 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된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개정 쪽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좋은 내용 하나 우리가 화두를 던졌네요.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판정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대법원의 디가우징 뉴스가 아침에 단연 화제네요. 저희가 행간에서 전해드렸던 그 뉴스. 대법원을 디가우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까지 많이 들어오는데 참 이 속상한 뉴스들 오늘 밤에 털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월드컵 독일전. 더 속상해지면 안 될 텐데 말이죠. 네. 2골 차 승리 기원해보겠습니다. 마지막처럼 열심히 설사 승리 못하더라도 후회 없이 뛰어주길 바라면서 김민교 마지막 승부로 김현정의 뉴스쇼 문을 닫지요. 고맙습니다.